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독서 영역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수능 독서를 이제 대비하고 있잖아. 그렇다면 일단 근본적으로 우리가 공부에 대한 접근 방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 니네 책 보면 한 2페이지 정도에 이렇게 메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자,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접근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를 할 때 너희들이 대부분 왓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을 거야. 즉, 어떤 작품을 놓고 내용을 공부해야 했다라는 거지. 심지어 독서를 공부할 때도 뭐 이 지문은 이런 내용이고 어디에 무슨 의미가 있고 이게 무슨 뜻이고 이 지문의 구조는 어떻게 되고 그래서 주조는 뭐다, 뭐 중심 내용은 뭐다, 이런 거를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수능 국어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무조건 처음 읽는 글을 만나게 된다는 거야. 수능에서 현행 45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5문항이 독서에서 나오거든. 배점 장체가 3분의 1을 차지해. 거기에다가 이제 체감하는 난이도도 높아. 거기에다가 무조건 이 독서 영역은 우리가 처음 읽는 글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독서 지문은 출제자들이 직접 만들어. 그래서 글을 아예 새로 써서 수능 당일날 이 세상에 처음 공개가 되는 거야. 당연히 우리는 그걸 처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왓을 공부할 때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보험 지문 나오는데, 심지어는 이 보험에 관한 막 배경 지식을 공부하고 손해보험이 뭔지 막 내용을 공부해. 근데 수능 당일날 보험에 관한 얘기가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부를 접근할 때 선택해야 되는 거, 우리가 배우려고 해야 되는 것은 what이 아니라 바로 how라는 거야. 여기서 이제 국어에 어려움이 생기죠. how를 공부한다는 건 결국 수능 당일날 아무리 처음 보는 지문이 나오더라도 나 스스로 강독을 하고 나 스스로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을 익힌다라는 건데, 이 how를 공부하는 게 여타 과목에 비해서 어려운 지점이 뭐냐면, 이게 마치 수능 국어는 자전거 타는 거랑 유사성이 많이 있어. 자, 여기 있는 친구들 자전거 다 탈 줄 알냐요? 그럼 나한테 자전거 어떻게 타는지 좀 가르쳐 줄래? 제발. 자전거를 타보고 싶어. 네 발로 타다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 하면 안 되다가 응. 그때부터 두 발로 계속 타는. 처음부터 두 발로 좀 하고 싶은데요. 내가 나이가 40이 넘어가고 네 발 자전거는 너무 인격 모독 아닙니까? 니네가 이게 설명이 안 되죠. 왜 그럴까? 우리는 자전거를 왓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how로서 니네 몸이 이미 체화를 했다는 거야. 그걸 남한테 이론적으로 설명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거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있어. 이 how를 공부하는 거, 자전거를 공부하는 게 어떤 지점이 어렵냐면, 여태까지 해왔듯이 우리가 what을 공부한다면 우리가 수업만 그냥 열심히 들으면은 돼. 근데 how는 자전거를 익힐 때 니네가 머리로 익힌 게 아니라 직접 가서 넘어져 보고 비틀대 보고 하면서 체화를 시켰듯이 반드시 내 걸로 만들기 위해 익히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야. 우리가 보통 이제 학습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학습의 이제 습자가 익힐 습자거든. 대강 이런 모양이 돼요. 이게 뭐냐면 날개고 이게 백이잖아. 그러니까 익힌다라는 거는 새가 날기 위해 날개짓을 100번을 해야 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반드시 너희가 스스로 이걸 체화하고 반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부터 바로 실천을 하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다 라는 거를 이제 배웠다면은, 이제 매주 숙제를 할 거고 다음 주엔 또 와서 모의고사 볼 거 아니야. 모의고사 공지 받았지? 안 받았어? 다음 주에, 이거 촬영을 하다 보니까 다음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낮 3시부터 밤 10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때 너희가 편한 시간에 와서 모의고사를 치르면 되는데, 알다시피 우리 학교는 모의고사 치른다고 해서 80분 땡 하고 집에 가는 게 아니죠.
80분이 넘더라도 45문제를 다 풀어야 되고 문제를 풀면 채점하고 오답 정리하고 오답 정리에도 모르는 게 있으면은 선생님들한테 피드백을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넉넉 잡고 뭐 적어도 한 2시간 정도는 좀 확보를 하고 니네가 오는 게 맞아. 그러면 예를 들면 9시에 오면은 시간이 안 되겠죠. 적어도 8시 정도까지는 와줘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런 모의고사를 풀 때도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여기선 이런 거를 해보랬지, 이렇게 접근하는 거랬지,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랬지, 자꾸 그 방법을 따라하면서 니네 걸로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이게 국어의 어려운 지점, 단점이 있는 지점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국어의 장점이 작용하는 지점이기도 해. 이제 국어가 어려운 지점은 이걸 방법을 익혀야 되니까 일단 너희가 수학영어학원 같은 걸 다닐 땐 보람을 느끼죠. 왜? 매번 내가 몰랐던 새로운 걸 배워서 가고 시험을 치르면은 2점, 3점 찔끔찔끔 올라요. 근데 국어는 어때? 내가 뭘 배웠는지도 모르겠고 점수도 시험 볼 때마다 왔다 갔다 하고 그런단 말이지. 그런데 니네가 자전거를 처음 익혔던 그날을 한번 생각해봐. 내가 점점 자전거를 타는 능력이 올라가고 있어 하다가 되니? 아니면 어느 순간 갑자기 되니? 계속 넘어지고 비틀비틀 하다가 어느 순간 균형을 잡게 되고 그때부터는 넘어지질 않지. 국어가 비슷해. 점수가 야금야금 오르진 않아. 그런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등급이 팍 뜰 거야. 그게 뭐냐면 자전거를 익히는 순간이 오듯이 니네는 국어에서 영역별로 독서가 마스터되는 순간이 있고 문학이 마스터되는 순간이 각각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평소에 독서 지문에서 뭐 꾸준히 3개에서 4개를 틀렸어. 그런데 어느 날 채점을 해보니까 다 맞았네.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는 최소 8점, 많게는 12점이 올라갔지. 등급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극적으로 뭐 6등급에서 2등급, 3등급에서 1등급 이런 케이스도 굉장히 많아. 그래서 분명히 국어는 어렵고 지난하고 인내가 필요한 과목이지만 한 번 터졌을 때의 보람은 말할 바가 없는 과목이기도 해. 그래서 오늘부터 선생님이 이제 너희들한테 전달하는 이 방법들을 니네가 성실하게만 수행을 해준다면 반드시 대가가 있을 것이고 이 독서 지문을 나랑 하게 된 게 또 좋은 게 뭐냐면은 독서 지문은 배점도 높고 체감 난이도도 높아. 그런데 의외로 점수를 끌어오르기가 가장 쉬운 영역 중에 하나야. 즉 마스터하기가 쉬운데요. 자, 지금부터 배우는 걸 니네가 꾸준히 성실하게만 잘 이행을 하잖아. 그러면 짧으면 3개월, 길면은 6개월 정도면 니네가 독서 영역은 마스터를 할 수 있어. 여기서 마스터를 한다는 건 다 글을 읽고 이해한다는 뜻이 아니라 문제를 안 틀린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독서 영역이 왜 상대적으로 마스터를 하는 게 쉽고 점수를 끌어올리기가 쉽느냐? 이를테면 문학이랑 비교해보면 문학은 그래도 니네가 그 작품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되도 않게 타고난 문학적 감수성이 좀 떨어지거나 하면은 못 푸는 문제가 왕왕 나오거든. 그런데 이 독서 영역은 전적으로 너희들한테 팩트를 물어본다는 거야. 그래서 그 팩트를 잘 찾아내기만 하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지. 좀 극단적으로 해서 니네가 독서 지문 하나를 읽었는데 무슨 소린지 도대체 하나도 모르겠어. 그래도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어.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예를 들면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라고 해서 과학 지문이나 기술 지문에서 뭐 양자역학 나오고 상대성 이론 나왔어. 그러면 나는 국어 선생이니까 그거 빠른 속도로 딱 읽어내서 다 이해하고 기억해갖고 문제를 풀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 나도 이해를 못하는 영역이 분명히 발생하거든? 그런데 어떻게든 문제는 풀어낸다는 거야. 왜 그게 가능하느냐? 이제 나는 오랫동안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시험은 일종의 패턴, 접근 방식이 있거든? 그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뭐 물어보겠구나, 여기에서 뭐 물어보겠구나, 그걸 미리미리 찾아놓고 문제에서 물어보면 거기를 찾아가서 팩트만 확인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독서 지문을 처음 보는 글을 스스로 읽어내서 이제 문제를 풀어내야 돼.
자, 그 방법을 배울 텐데, 자, 익히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오늘 이 순간부터 너희들이 뭐를 시작해야 되냐면, 자, 나 독서 지문 읽을 때 어떤 방식으로든지 밑줄을 치면서 글을 읽고 있다 하는 친구. 둘 다 하고 있어?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아직 궤도에 안 오른 경우에는 처음에 초보 단계에서는 뭔가 중요해 보이는 부분에 밑줄을 치는 거야. 편의상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게. 자, 그런데 나는 이게 어느 정도 습관화가 되고 궤도에 올랐어. 혹은 나는 안정적인 3등급 이상이야. 1등급으로 올라가야 돼 하는 친구들은 이제 서서히 어디서 뭘 물어볼지 보이는 부분이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를 물어보겠구나 하는 부분, 그냥 편의상 물어볼 부분이라고 하자. 자, 그런 부분을 찾아서, 아니면 양쪽 다 활용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 밑줄을 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습관을 이제 들이기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친구들은 밑줄을 치는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이걸 안 하고 있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어. 그러면 선생님이 이걸 믿고 따라오면 한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됐는데, 이 밑줄을 처음 치는 친구들이 중간에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밑줄을 안 쳤던 친구들이 갑자기 밑줄을 치기 시작하잖아? 시간이 더 오래 걸려. 왜? 손이 움직여야 되고, 예전엔 그냥 눈으로 빠르게 훑어 내려갔는데 이제는 어디가 중요하고 안 중요한지 좀 판단을 하는 시간이 걸리겠지. 자,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시간을 세이브하는 길이란 걸 여기 있는 학생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게 시간을 세이브하는 거냐면, 수능 모의고사 치를 때 시간 부족한 친구들은 대부분 독서 영역에서 시간을 잡아먹어. 왜 그러냐? 이제 지문을 읽고 나서 내용 확인 문제, 가장 쉬운 문제가 나오는데도 1번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런 내용이 있었나? 한번 훑어야 되고, 2번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은 어디 있었지? 훑고, 이러면서 시간은 시간대로 다 잡아먹고 결국에 문제는 틀리게 돼. 하지만 이렇게 밑줄을 치는 습관이 잘 들어있는 친구들은 나중에 가면 정말 신기할 정도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요소들이 다 내가 체크한 데서 답이 나와. 그런데 그게 엄청난 신기에 가까운 선생님들이나 하는 경지가 아니라 학생들도 빠르면 3개월, 늦어도 6개월이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처음에는 분명히 시행착오가 있겠지. 여기 있는 친구들도 실제로 중요해서 밑줄이 가야 되는 부분을 놓치기도 하고, 실제로 문제에서 물어보지 않을 쓸데없는 부분에 밑줄이 가기도 할 거야. 선생님도 학창시절에 마찬가지였어. 특히 사람이 뭔가 새로운 내용이나 몰랐던 내용이 나오면은, 어려워 보이는 내용이 나오면 그게 중요해 보이거든. 그래서 나도 처음에는 지문 하나 읽으면 온갖 군데에 밑줄이 다 갔거든? 근데 우리가 밑줄을 치는 궁극적 목적은 뭐야? 물론 소소하게 어떤 나의 루틴이나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서,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있지만, 결국 문제에서 뭔가를 물어봤을 때 빨리빨리 거길 찾아가겠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가려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연습했어. 막 밑줄을 치고 글을 읽어. 그런데 문장을 좀 읽어나가다 보면, 아까 그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런 거는, 그런 거는 이렇게 박스로 묶었어요. 혹은 응용은 더 중요해 보이는 부분은 물결 표시를 한다든지. 자, 그리고 글을 읽다 보면, 이게 정말 주제구나. 여기서 뭔가를 물어볼 수밖에 없구나. 이런 거는 이제 별표를 치는 거야. 이걸 연습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문제에서 물어보지 않는 부분은 이제 손이 가지 않고, 정말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중요한 알짜배기 정보만 가려내게 되는 거지. 그것도 예전에 문장을 통으로 갔다면 이제는 핵심 포인트만 간략하게. 이래서 필요한 부분과 안 필요한 부분, 내가 더듬어야 되는 부분과 더듬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이제 가려지게 된다는 거야. 자, 이걸 이제 꾸준히 연습을 해보시고, 자, 근데 이렇게 밑줄 치는 습관이 들어있지 않은 학생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선생님들은 분명히 중요한 부분에 밑줄 쳐라 이렇게 잔소리를 했는데,
왜 안 하느냐? 선생님 말이라면 나는 듣지 않겠어 하는 학생이었을까요? 그게 아니죠. 대한민국 교육의 폐하죠. 정작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게 뭔지를 안 알려주는 거야. 즉 처음 읽는 글인데 어떻게 중요한 부분을 아느냐, 어디서 뭘 물어보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익혀야지. 자, 일단 대전제는 이거야. 우리가 이제 독서 지문을 첫 문단부터 읽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첫 문단에서 반드시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화제, 문학이라면 이제 제재가 되겠지. 그 화제를 파악을 해야 돼. 그러면 첫 문단에서 화제는 어떻게 찾아내느냐, 몇 가지 이제 정형화된 패턴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건 유독 특정 단어나 개념이 반복해서 언급이 되는 경우, 그 경우가 가장 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작은 따옴표 같은 거를 통해 뭔가를 강조해 놔. 혹은 출제자가 정말 친절한 경우 아예 네모 박스를 해갖고 대놓고 화제를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 혹은 니네가 첫 문단을 읽어봤더니 뭐뭐란 무엇이다 정의가 내려진다거나, 혹은 반대로 뭐뭐란 무엇일까 질문이 던져져. 근데 얘들아, 독서 질문할 때 질문 나오면 당황하지 마. 우리한테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부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게 이 글의 중심 내용이라는 거야. 자, 그리고 이런 경우도 흔해. 첫 문단에서 뭔가를 분류해놔. 예를 들면 A에는 뭐 기역, 니은, 디귿이 있다. 그러면은 출제자가 또라이가 아닌 이상 기역이 뭐고 니은이 뭐고 디귿이 뭔지 설명을 하게 되겠죠. 그게 그 글의 중심 내용이고, 그 경우에는 그 글은 병렬식 구성을 취하게 될 텐데, 병렬식 구성을 취하는 글은 우리가 수능 독서 지문 중에서 제일 정리하기가 쉬워. 그냥 각각 뭔가 나오면 또 1, 2, 3이든 기역, 니은, 디귿이든 체크를 해놓고 걔네의 이제 특징, 그리고 얘네들 사이에 공유하는 공통점이나 차이점, 이 정도만 체크를 해주면 두 문제 정도는 확보가 돼. 자, 그런데 너희들이 이런 요소들을 찾아봐도 뭔가 눈에 띄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첫 문단의 마지막 문장, 혹은 아주 특이한 케이스는 두 번째 문단의 첫 문장에서 지금부터 뭐뭐에 대해 알아보자 라든지, 혹은 A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B를 알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화제가 뭔지 직접적으로 제시를 해줄 거야. 자, 그런데 항상 우리 발목을 붙잡는 건 어떤 변수나 예외들이죠. 니네가 첫 문단을 읽어봤는데 이런 요소들이 겹치네? 뭐 반복도 있고 정의도 있고 질문도 있어서, 그러면 화제가 뭔지 헷갈릴 거 아니야. 그럴 때는 항상 기준은 뭐냐면 마지막 문장이야. 마지막 문장인데 이런 요소들이 있는 애들, 예를 들면 마지막 문장에 질문을 던지면서 끝나거나 마지막 문장에 분류를 하면서 끝나거나, 걔가 화제라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 갔죠? 자,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첫 문단에서 화제를 파악을 하고 글을 더 읽어나가야지, 화제가 뭔지도 모르는 채로 두 번째 문단을 들어가면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지금 독서 지문을 읽고 뭔가 지식을 새로 얻겠다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어내겠다는 거잖아. 출제자들은 문제는 반드시 화제에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에서 문제를 낸다는 거죠. 자, 그래서 화제를 반드시 파악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이 수능 독서 지문이 우리한테 체감 난이도가 높고 글이 길게 느껴지지만, 아까 말했듯이 사실은 책으로 치면 한 페이지에서 한 페이지 반 분량밖에 안 돼. 짧은 글이라는 거야. 그렇게 짧은 글이 화제를 벗어나는 내용을 많이 언급하느냐? 사실 그렇지 않지. 대부분 화제에 관한 얘기를 할 거야. 그렇다면 너희들은 화제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도 당연히 그 화제의 특징이나 특성이 나타나는 대목, 혹은 뭐 과학기술 이쪽에서 원리를 설명하는 부분이라든지, 혹은 그것이 가진 장점이나 단점, 보통 장점보다는 단점에서 문제가 더 많이 나오고 답이 더 많이 나오죠. 혹은 단점과 이제 유사하게 한계, 이런 한계가 언급이 되는데, 자,
수능을 포함해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시험에는 뭔가 패턴이 있댔지. 수능의 패턴은 뭐냐면 뭔가가 한계를 가졌다면 그 한계를 보완하는 다른 애가 나오거나 그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해결 방안이 제시가 되고 그게 중심 내용이 될 거야. 자, 그리고 이어서 아까 나왔던 정의 같은 것도 반드시 체크가 돼야 되는 게, 얘들아 앞으로 수능을 보는데 독서든 문학이든 심지어 화작이든 뭔가가 정의되잖아. 걔는 무조건 체크를 해줘야 돼. 왜? 출제자들은 뭔가 물어보지 않을 것, 즉 중요하지 않은 놈은 절대 정의를 내리지 않아.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이 통시적 전개 방식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윤호야, 통시적 전개 방식이 뭔지 알아? 자, 요런 게 이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니네가 수능 때까지 반드시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되는 메타 용어들이야. 사실 별 어려운 건 아닌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답을 고르지 못한다라는 거지. 통시적 전개는 뭐냐면 어떤 대상을 한 시대에 한정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대의 흐름, 단순히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뭐 하루 이틀 정도가 아니라 큼직큼직한 단위. 예를 들어 중세에는 이랬는데 근대에는 이랬고 현대에는 이렇더라. 혹은 15세기에 출발한 뭔가가 16세기에는 이랬다가 18세기에는 이렇게 됐다더라. 그렇게 큼직큼직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당연히 그렇게 시대가 오래 흘러가면 뭔가 변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걔를 그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천 과정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걸 통시적 전개 방식이라고 해. 그런데 아까 병렬식 구성과 더불어 수능에서 통시적 전개가 너무 우리한테 좋은 건 뭐냐면은, 통시적 전개를 하잖아? 보통 글도 병렬식 구성으로 흘러가거든? 니네가 눈으로 확인을 해보면, 예를 들어 앞부분에 뭐 15세기 이런 게 있으면은 잽싸게 글 전체를 한번 훑어봐.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후반부에 뭐 18세기 이런 게 있을 거야. 그럼 그 부분을 찾아가서 뭐 번호 정도 매겨준 다음에 각 시기의 특징, 그리고 요거를 이제 두 번째 부분을 읽을 때는 앞부분이랑 공통점은 없는지, 차이점은 없는지, 이 정도만 체크해놔도 역시 두 문제 정도 확보가 되어 있을 거야. 자, 그리고 나는 뭐 사회문화 이쪽을 좀 보겠다 하면은 반대되는 개념이 공시거든? 근데 니네가 공시를 알 필요 없어, 수능 국어에서. 통시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고, 공시는 시간의 흐름 없이 한 시대에 한정을 짓는 거야. 예를 들어 국어에 대해 설명할 때도 주격조사, 15세기에는 주격조사 가가 없어서 이만 쓰였다가 16세기 무렵부터 가가 일부 발견되기 시작하더니 17세기에 가서는 가가 이제 보편적으로 활용이 되고, 현대에 와서는 원래 주격조사가 아니었던 애서나 은눈도 주격조사처럼 쓰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식으로 시대의 흐름을 타고 가는 게 통시적 전개. 반면에 현대 국어의 경상방언과 전라방언의 차이는 이렇다. 이런 건 공시적 전개야. 근데 공시라는 말은 니네가 굳이 몰라도 된다라는 거. 자, 그럼 다시 내려와서 그렇게 통시적 전개 방식을 취하는 놈은 걔의 이제 변천 과정 같은 게 이제 포인트가 될 것이고, 자, 그리고 통시적 전개와 아까 얘기했던 이런 분류를 통한 병렬식 구성에서는 각각이 갖는 공통점이나 차이점, 역시나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에서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 정도에 더불어 이제 뭐 의의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실전에서 의의는 굳이 밑줄을 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 이런 애들은 얘네만 갖고도 한 문제가 만들어져. 즉 선지 5개를 만들어내는데 얘는 혼자서 문제를 만들진 못하고, 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그런 문제에서 선지 하나 정도, 뭐 한계를 지적한 후 의의를 밝히고 있다라든지 무엇의 의의는 이것이다 이런 거거든. 근데 의의는 어차피 마지막 문단에 나와.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 굳이 체크를 안 해놨다가 의의에 관해 물어보는 문제가 있으면 그냥 마지막 문단에 와서 선지에서 하는 말과 지문에 나와 있는 말이 같은지 다른지만 확인해주면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원론적으로 니네가 화제를 파악해서 밑줄을 쳐야 되는 지점들이야. 자,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화제를 파악하는 것 자체는 성공해. 여기까지는 쉽거든. 근데 항상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하냐면 앞서 얘기했듯이 글이 길게 느껴지고 어려워. 그러면 분명히 니네가 파악한 화제가 개인데 중간에 돼지에 관해서 막 어려운 얘기를 해. 돼지의 체중 비율은 18% 이상으로 사실 인간보다 적다. 소위 말하는 근육돼지였다라는 것이다. 겁나 어렵네. 신기한 내용이네. 갑자기 여기에 꽂혀서 문제에서 물어보지도 않을 텐데 그걸 붙들고 있다라는 거지. 거기에다가 최악은 뭐야? 그 이후에 걔는 머릿속에서 까맣게 사라지면서 쓸데없는 걸 또 보게 돼. 그러면 시간은 시간대로 잡아먹고 결국 문제는 틀리게 되는 거야. 항상 화제를 파악했으면 이건 니네가 의식해야 돼. 완전히 내가 체화돼서 자연스럽게 되기 전까지는 항상 글을 읽으면서 나는 지금 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개에 대한 장단점을 체크해야 돼. 개의 정의를 알아야 돼. 개에 관해서 밑줄을 쳐야 돼.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돼. 자, 그렇다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론인데 우리는 아직 초보 단계잖아. 우리 같은 초보자들이 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팁이 뭐냐면은 접속어나 담화 표지야. 자, 접속어나 담화 표지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줘야 되는데요. 일단 접속어가 뭔지는 너희들도 잘 알지? 그러나 하지만 왜냐하면 그러므로 이런 것들인데 그 접속어 중에서도 특히 니네가 눈여겨볼 만한 놈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즉이야. 앞으로 글 읽다가 즉 나오면 일단 밑줄 한번 치고 봐. 손해는 안 볼 겁니다. 왜냐면 즉은 요약 강조야. 즉 중심 문장, 문제에서 물어볼 포인트가 반드시 포함이 된다라는 거고, 이 즉이 또 우리한테 가져다 주는 이점은 뭐냐면은 앞에서 비교적 어렵고 복잡하게 설명한 내용도 즉 해놓고서는 비교적 쉽고 간결하게 정리를 해줘. 즉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편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접속어 중에 의외로 중요한 놈들이 누구냐면은 그런데류야. 그런데 그렇다면 한편 이런 애들. 자, 얘네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얘네가 초반에 나오느냐 중후반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쓰임이 좀 달라져요. 만약에 이 그런데류가 초반에 나온다면은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 독서 지문의 출발점, 화제를 제시해줘. 자, 보통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화제를 던져줄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혹은 얘가 이제 중반이나 후반에 나오잖아. 그렇다면 한 번 정도는 그 글에서 화제가 전환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게 이제 나중에 레벨이 올라가면 생각보다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 왜 그러냐면은 글에서 화제가 전환이 된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그 지문이 그 해의 킬러 지문이라는 거야. 소위 킬러 문항, 킬러 지문 있잖아. 다른 지문에 비해 지문의 길이가 좀 더 길어. 그러면서 중반에 화제가 전환이 되는데 그 경우에는 여태까진 개 얘기였는데 지금부터는 돼지 얘기네. 이제부터는 돼지에 관해서 밑줄을 쳐야지. 이걸 하느냐 못하느냐. 그런데 이 수준을 넘어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소위 우리가 지금은 독서 지문이라고 퉁쳐서 얘기했지만 독서 지문이 크게는 인문, 사회, 과학으로 이제 나뉘게 되고 얘가 또 세분화돼서 철학, 논리학, 인류학,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과학, 기술 이런 식으로 세분화가 되잖아.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 수능도 국가시험이기 때문에 뭔가 패턴이 있어. 인문 영역에서 중요한 게 있고 과학 영역에서 자주 물어보는 게 있고 정치 영역에서 자주 물어보는 게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긴 킬러 문항은 화제가 전환될 뿐만 아니라 방금 얘기했던 그 영역이 달라져. 즉
철학 지문인 것처럼 가다가 갑자기 과학 얘기를 한다든지 기술 얘기하다가 갑자기 예술로 튼다든지 그걸 또 캐치해서 아 여태까지는 철학 지문이니까 뭐 이런 게 중요했는데 지금부터는 과학 지문이니까 이런 데 더 주안점을 둬야 되겠구나. 이걸 전략적으로 가져가느냐 가져가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1등급과 그 이하가 갈린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는 실전에서 우리가 보면서 화제 전환됐어 이런 거를 연습해보자. 이거는 쌓아가야 될 내용이고, 자, 이런 접속어나 담화 표지를 이제 실전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예시를 한번 보여줄게요. 이제 선생님이 이제 독서 지문을 읽은 건데 보다시피 나도 여기저기에 이제 밑줄을 쳐놨죠? 왜냐? 나도 다 이해하고 기억할 수가 없으니까 밑줄이 가야 되는 거야. 그 중에서 이렇게 동그라미 해놓는 건 화제야. 니네 나름대로 화제를 표시하는 패턴을 만들어 놓는 것도 좋아. 뭐 동그라미든 세모든. 자, 그리고 밑줄만 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데 곳곳에 보면 이제 보라색 삼각형으로 표시해 놓은 것들이 눈에 띄죠. 이게 뭐냐면 접속어들을 표시한 거거든. 근데 나는 접속어뿐만 아니라 지시 표현도 다 표시해. 지시 표현은 이, 그, 저 이런 거 있지. 이러한, 그러한, 저런, 이러한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이제 표시해 두면 너희들한테 현실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첫째, 보통 접속어 주변, 특히 접속어 뒤쪽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중요한 정보들이 나오는 확률이 높아. 그리고 실질적으로 너희들한테 실전에서 도움이 되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선지에서 뭔가를 물어봤을 때 훑게 되는데 그때 얘네가 하나의 표지판이 돼줄 거야. 그러므로 근처에서 봤는데 즉 근처에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빨리 찾아갈 수 있는 하나의 표지판이 돼준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담화 표지를 활용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시우야? 담화 표지가 뭔지 아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게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메타 용어입니다. 얘 별거 아니야. 근데 이 별거 아닌 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수능에서 문제 틀려? 그건 너무 억울한 거잖아. 자, 담화 표지는 뭐냐면 독자나 청중이 뒤에 이어질 내용을 예측할 수 있게 돕는 표지판. 말 그대로 그런 표현이야. 뒤에 이어질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돕는 표지판이다. 자, 그래서 이게 용어가 낯설 뿐이지 막상 니네가 보면 뭐야 저게 할 거야. 대표적인 담화 표지는 첫째, 둘째, 셋째예요. 자, 첫째 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둘째도 있겠구나 예상을 하게 되겠지. 혹은 우선, 먼저 이런 것도 나오면 적어도 두세 개 정도는 얘기하겠는걸. 다음으로 또 비슷한 게 있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는 정리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담화 표지고 문장 자체가 담화 표지가 될 수도 있어. 자, 얘들아 오늘은 문법 공부해보자 하면 니네가 문법에 대해 이야기하겠구나 예측하지. 이런 게 담화 표지야. 자, 그러면 역시 실전에서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볼까요? 자, 보면은 이제 첫 문단에서 화제 파악을 했는데 분류를 해놨네. 그러면은 당연히 화제가 두 개라는 걸 예측했겠지. 그 다음에 담화 표지가 나와서 먼저 통화주의 설명하겠구나. 다음으로 케인즈주의야.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케인즈주의 물어보면 딴 데 가지 말고 여기를 찾아오면 되는 거지. 이렇게 담화 표지는 번호나 기호로 정리를 해주면 좋아요. 자, 여기 보면은 확장적 제전책의 효과는 승수 효과, 구축 효과가 나타나는데 지네가 문제 물어보겠다고 아주 대놓고 표시해놨지. 그럼 우리도 이거 활용하는 거야. 승수 효과 기억, 구축 효과 니은. 거리가 멀죠. 그러면 이게 문제에서 승수 효과와 구축 효과 물어봤을 때 얘가 더듬게 되겠지. 하지만 이렇게 표시가 돼 있으면 어때? 금방금방 거기를 찾아가서 팩트만 확인해주면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리하여 이런 담화 표지들은 우리가 방금 봤듯이 뭐 번호를 매기거나 뭐 기호를 남기거나 뭐 A, B, C로 가도 좋은데 여기서 이제 이런 게 좀 다양한 표시가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은 아까 선생님도 처음에는 이제 1번, 2번을 체크했다가 여기선 기역, 니은으로 갔잖아. 만약에 필요하다면 또 A, B, C를 했을 텐데 이걸 니네가 정리를 해서 빨리빨리 찾아가는 표지판이 되어주기도 하지만 얘랑 얘는 같은 부류고 얘랑 얘가 같은 부류다 라는 것도 표시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제 돌아와서 여기까지가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독서 지문에서 활용하고 너희들이 당장 이번 주 숙제를 하고 모의고사를 풀 때부터 활용을 해야 되는 내용이었어.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 안 가거나 질문할 거 있는 사람? 없어? 그러면 한 스텝만 더 나가보자. 자, 이제 세부 영역에서 너희들이 이제 유독 어려워하는 게 이과생이든 문과생이든 같이 어려워하는 게 경제, 과학, 기술 영역이야. 근데 이 영역이야말로 체감 난이도는 높지만 패턴이 뚜렷하고 팩트 위주로 물어봐서 오히려 문제 난이도는 낮아질 수 있는 영역인데요. 자, 얘네는 항상 3점짜리가 나오는 건 정해져 있어. 이게 뭐냐면은 유독 이쪽 영역 지문을 읽다 보면 비례관계나 반비례관계를 설명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걸 니네가 문장을 읽으면서 정리를 잘 해주면 돼. 예를 들어 경제 지문을 읽는데 어떤 제품에 대한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그 제품에 대한 공급이 늘어나면 그 제품의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이런 문장을 보면서 도식화를 해주는 거야. 근데 이걸 도식화를 해주면은 반드시 3점짜리 문제가 나오는데 선생님 이런 거 실전에서 체크할 시간이 있나요? 있고 이게 결국 시간을 세이브하는 길이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고1, 고2 수준이었다면은 지문에서 이걸 설명했으면 문제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물어보거든. 근데 고3 지문은 반드시 이걸과 반대 상황을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지. 통화량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느냐라든지 혹은 요런 거에서 이제 함정을 팔 수 있는데 니네가 이런 비례 반비례 관계를 정리하는 건 좋지만 여기에도 인과관계나 선후관계는 있을 수 있어. 예를 들면 지금 수요와 가격의 관계가 이런 관계를 보이고 있잖아. 근데 경제 상황에서 어떤 제품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그 물건이 싸기 때문에 그걸 사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돼. 정반대의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이런 거를 니네가 그냥 이해와 기억에 의존해서 문제를 풀어내다 보면 이걸 꽈는 문제에서는 반드시 어디서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야. 그냥 눈으로 확인해서 대조만 잘해도 3점짜리 문제가 니네께 돼. 자, 그 다음 또 흔히 나오는 게 뭐냐면 공식이야. 근데 1, 2학년 지문에서는 이 공식을 수식화해서 제공을 해주는데 역시 고3이라면 이걸 문장으로 설명할 거야. 그래서 니네가 그 문장을 보면서 예를 들면 뭐 에너지는 질량의 속도를 뭐 제곱해서 곱하던 거다. 이런 식으로 도식화를 해놓으면 이걸 활용해서 너무 쫄 필요 없어. 간단한 연산만 해줘도 답이 나오는 그런 게 3점짜리로 나와. 자, 그리고 이제 그림, 이거는 경제, 과학, 기술 영역뿐만 아니라 타 영역도 마찬가지야. 예술 지문이든 뭐 기술 지문이든 철학 지문이든 그림이나 도표, 그래프, 함수 이런 거 나오면 3점짜리 문제가 나와.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반드시 최소한 한 문단은 통째로 할애해서 그 도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을 해줄 거야. 그러면 니네는 그 문단을 읽으면서 니네가 이해하고 찾아낸 거 빈칸을 좀 채워서 메모를 해주면 좋아. 뭐 가격, 뭐 X축, Y축 정도는 뭐 설명을 해주긴 하겠지만 뭐 예를 들어주는 거야. 뭐 우하향하면 무슨 의미를 갖는다든지 혹은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거든.
이런 교차되는 지점이 뭘 의미하느냐 뭐 이런 것들 이거를 이제 잘 정리해 놓으면 의외로 3점짜리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러냐면 출제자들이 나 같은 사람들이잖아. 국어국문학 전공자야. 그러면 이 영역에 대해서 아주 심오하고 딥한 거를 물어보기는 힘들어. 그래서 뭔가 주먹구구식으로 이게 지문에서 내가 정리한 거랑 모양이 가장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는 경우도 의외로 있어.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점짜리 문제도 나오겠죠? 2점짜리는 주로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내용 전개 방식 분석. 아까 분류랑은 좀 달라. 분류는 추상적인 걸 나눠놓는 거야. 동물에는 육식동물, 초식동물, 잡식동물이 있다. 이런 거라면은 분석은 물리적 실체가 있어야 돼. 자, 물리적 실체가 있기 때문에 보통 기술 지문에서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물리적 실체가 있는 대상을 예를 들어 곤충은 머리, 가슴, 배로 이루어진다 라든지 혹은 시계는 태엽과 분침, 초침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부분의 구성 요소 부분을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보통 패턴이 어떤 부분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어떤 부분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런 거를 이제 묻게 되겠지. 그 다음에 내용 전개 방식 과정은 더 쉬워. 말 그대로 과정을 물어보는 거야.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절차를 순서대로 설명하는 거죠. 자, 제일 떠올리기 쉬운 게 니네 라면 봉지 뒤에 보면 조리에 있지. 물을 500cc 끓인다. 뭐 그 다음에 면과 스프를 넣고 몇 분 더 끓인다. 그런 게 과정이야. 자, 그리고 이 두 가지 내용 전개 방식이 맞물려 가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아. 예를 들어 자동차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먼저 뭐 엔진에서 점화가 일어나면 뭐 에너지가 어느 부위로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런 애들이 나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또 정리하면 될까? 대강 눈치챘죠? 역시 번호를 매기거나 기호를 매기거나 해서 그 순서를 정리하되 최대한 디테일하게 정리할수록 유리해. 물론 3등급 이상 나오는 친구들이 이 분석이나 과정에 관한 문제를 틀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왜 정리해? 걔네보다 조금이라도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기 위해서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방법을 익히는 건 우리가 수업만 열심히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번 주 숙제를 할 때 모의고사를 풀 때 반드시 이걸 정리를 해보고 여태까지 밑줄 치는 습관이 없었던 친구는 오늘 바로 뭐라도 밑줄을 치는 습관을 바로 들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에서 이해 안 가거나 질문할 거 있는 친구 없어? 그러면 이제 숙제 정도만 체크해주고 끝낼게. 독서 숙제 책 꺼내자. 아까 문학은 히든에 나갔지? 첫날이지? 그럼 뭐 1일차를 이제 풀어오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뭐 화제 찾고 중요한 부분 밑줄 나름대로 쳐보고 가능하다면 뭐 저렇게 뭐 번호를 매긴다든지 기호 매길 수 있는 걸 매겨보고 처음이지. 방금 들었지? 밑줄 반드시 치고. 자, 더불어 얘들아 숙제를 할 때 이건 독서든 문학이든 반드시 숙제는 문제를 풀고 끝나는 게 아니야. 문제를 다 풀고 나면 채점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틀린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답을 맞출 때까지 다시 풀어봐. 그리고 이제 답을 맞췄어. 그러면 여태까지 내가 골랐던 선지들을 오답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해. 오답 정리는 내 기억이나 내 지식이나 내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문이나 보기에서 근거를 찾아줘야 돼. 반드시 시험지 내에서 근거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만약에 그게 좀 어렵다면은 내 머리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해설지를 보고 정리를 하세요. 알겠지? 그렇게 지문이나 보기에서 반드시 근거를 찾아야 되고. 자, 우리가 아까 3등급 이상을 얘기했는데
국어 3등급 이상 나오는 친구들이 오답 정리 안 할까? 다 하고 있겠지. 그럼 우리는 한 스텝 더 나가자. 이제 우리는 더 높은 등급으로 나가기 위해 정답도 정리를 해주는 거야. 우리가 문제를 맞췄어도 당시에 찍었거나 감으로 맞았거나 아니면은 나머지 4개가 아니어서 답을 골라냈거나 혹은 맞췄는데도 왜 이게 답인지 모르거나 그런 것들이 많잖아. 그것들 역시 이제는 차근차근히 지문과 보기에서 근거를 찾아서 정리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나중에 수능에 가서도 니네가 여기에서 또 뭔가 물어보겠구나, 이런 거 보통 물어보는데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오늘 배운 내용에서 이해 안 가거나 질문할 거 있는 사람 없어?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납시다. 안녕.